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9번 문제를 보시죠. 225페이지 9번. 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의 유예를 한 경우. 네. 기한의 유예, 변제 기한을 늦춰줬다는 거죠. 유예한 이행기일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아까 나왔던 거죠. 앞 시간에. 네. 2번 지급 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맞죠? 자, 판결 또는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춘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 3번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시효기간에 따른다. 4번 원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서 그 존재가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네, 나왔습니다. 5번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했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해설을 거기 밑줄 좀 치시면요. 5번에 주채무자 제일 밑에 줄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주채무자에 대해서 뭐 이행 청구 등 이행의 청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합니다. 자, 갑 채권자를 채무자인데 이제 보증채무에서는 이제 뭐 보증인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 앞을 주채무자, 이 주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만약에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상 청구를 해서 뭘 했습니까? 시효 중단을 시켜버렸죠. 그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근데 이런 것과 이제 헷갈리는 것이 아까도 방금도 나왔었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주 채무가 이제 뭐 3년이다. 3년짜리였다. 3년짜리 아까 했던 겁니다. 3년짜리였는데 이것이 판결에서 재판상 청구를 해서 을을 상대로 재판상 청구해 갖고 판결에서 확정되면 3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럼 보증 채무도 덩달아 10년으로 연장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효과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그죠? 미치지 않는데, 좀 혼돈되죠.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상 청구를 해서 무엇을 시켰습니까? 재판상 청구를 해서 뭘 했다는 소리예요?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킨 거예요. 이 중단의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이고요. 227페이지. 좀 까다로운 또 1번 문제입니다. 지문이 엄청 긴데요.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승인이라는 채무를 승인하는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번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 한때로 소급한다. 네. 맞고요. 3번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시효로 소멸했다 해서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죠.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는 보지는 않는다. 자, 4번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지만 했는데요. 채권자 신청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자 겸 물상보증인 A 소유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A에게 송달되고 압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주채무의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틀린 지문인데.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채권자. 네, 왜냐하면 이런 그림하고 헷갈려 버리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채권자의 이 포지션을 위치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채무자. 근데 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병이 뭘 했습니까? 얘가 자신의 부동산을 뭐 토지를 대신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물상보증이. 그냥 한글로 물상보증이. 물상보증인이자 뭐 동시에 뭐 연대보증이니까. 연대보증.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동산 대신 담보로 제공했어요. 물상보증.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네요. 병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 임의 경매 신청.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그 결정이 지금 그 가면서 봐. 가 나오니까 그 가급적이면 지문과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이 병을 A로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야지 뭐 병이 거기 A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뭐 A, B, C로 하죠. 뭐 그러면 여기 A라 하고 그냥 채권 채무자는 가불로 그냥 두자고요. 그래서 이 을이 이제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얘가 보증을 서준 보증인으로서 또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제공해줬으니까 채권자가 결국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네.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에 따른 결정이. 따라서 그 결정 사실을 이제 A에게 송달이 됐다. 이렇게 송달이 되면은 이 지문에서 이 판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느냐는 거예요. 즉 누구의 소멸시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말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과연 중단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심. 이것도 출제에 다시 나올 여러분 시험에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효 중단이 되느냐? 별도로 누구한테 통지가 돼. 결국 여기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는 누굽니까? 결국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누구냐고요? 을이잖아요. 을이잖아요. 시효가 만약에 완성된다. 그러면 시효의 중단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대해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결국 여기서 을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갑은 을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거야. 통지를 요한다. 그러니까 A한테만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이 A한테만 통지된 것만으로 주채권 채무자 사이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네, 을한테 통지가 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잡고 4번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 신청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자 겸 물상보증인 A 소유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A에게 송달되고 여러분 A에게 송달됐다 했지 을한테 송달됐다는 소리는 없죠. 압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 사실을 주 채무자가 누굽니까? 자, 주 채무자가 칠판 그림의 을이거든요. 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가 아니고 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주 채무의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 결정적인 부분 X. 통지돼야 돼. 잠시 그러면은 자, 해설의 밑줄 작업.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예? 한 줄. 마지막 줄,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주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주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그 다음 밑줄 딱.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5번 지문. 자, 원금 채무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 채무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했을 때, 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키워드예요.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 그러니까 원금 채무는 살아있고 이자 채무는 시효가 완성됐고 근데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 채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나 당신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라고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 채무에 관해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수로 추정된다. 포기한 수로 추정된다. 232페이지 6번 문제. 자, 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 한번 칠판에 한번 그래도 한번 예? 기본적으로 나열해 보겠다 해놓고 자꾸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자, 한번 지금 한번 여기다 좀 조그맣게.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네? 이제 자, 이렇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그 청구는 세분해서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 명령 신청, 임의 출석, 최고.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가장 혈익이 약한 게 뭐죠, 여러분? 최고죠. 최고는 최고의 최고만 거듭한다 해서 중단되는 거 아니죠. 최고를 하고서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보다 강력한 수단이 들어가야 되죠. 최고를 하고서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다든지 뭐 압류를 한다든지 예? 채무자 재산에 지급 명령 신청한다든지 하여튼 최고 이외에 강력한 수단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최고만 거듭한다 해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시효가 이렇게 완성되기 직전에 최고를 했다. 직전에 최고를 했다. 근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여기 재판상 청구를 했다. 여기가 소제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여기서 제기해. 근데 소제기된 시점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전. 그러면 이 소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 시점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소제기하기 이전 6개월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최고가 있었다. 이 최고가 한 번 있었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 것은 시효 완성되고 난 다음이다. 그래도 소제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소급해서 6개월 이내에 최고를 했다면 그 최고가 시효기간 완성 전이라면 여기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단으로 본다. 그죠? 중단으로 본다. 이미 시효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또 지문에 나오면 그때그때 보시도록 하는데 승인이라는 부분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용어가 승인하고 나오면요.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 있는가 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서의 승인이 있습니다. 포기로서의 승인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로 한번 이쪽 그림으로 한번.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멸시효 기간이다. 시효 기간입니다. 시효 기간.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은 자, 시효 개시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이 사이에 있는 승인이 이게 중단 사유로서 승인입니다. 이게 바로 중단 사유다.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다. 시효 개시 후 완성 전 요 사이의 승인이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다. 그런데 만약에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하게 되면 이건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 아니라 이것은 시효 이익의 포기가 되는 것이다. 근데 똑같이 용어가 승인하면 똑같잖아. 그죠?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중단 사유로서 이 승인은요, 뭐에 해당되느냐면 관념의 통지. 예?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 이거 우리 어제 그저께인가 무엇의 최고 무엇의 거절하면 의사의 통지. 무엇의 통지 무엇의 승인하면 관념의 통지. 그렇죠? 이건 관념의 통지입니다. 준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나 당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합니다. 라는 관념의 통지예요. 그런데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승인한다면 이건요. 시효이익 포기가 되니까 이건 뭐냐면요. 의사표시. 이건 의사표시. 의사표시. 준법률행위가 아니고 의사표시예요. 네. 이렇게 구분이 한번 되어질 필요가 있다.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고, 그죠? 자, 그러면 문제 계속 보시죠. 자, 232페이지 6번 문제에서 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1번.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존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 여기 있잖아, 여기 가압류. 여기 가압류. 중단 사유 중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해. 가압류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존력이 지속된다면, 존속되고 있다면 그 사유는 계속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2번.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임대주택이 양도가 되면 결국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가 되어버립니다. 제3채무.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을의 갑에 대한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자 그냥 보증금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가압류가 됐다. 이 보증금 반환, 을의 갑에 그렇죠? 그게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임차인 을의 채권자 누구야? 병. 이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됐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임차주택이, 이 임대의 주택이 양도가 됐어요. 정한테. 그래서 이제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들의 지위가 이제 이들의 가슴에 이름표가 어떻게 붙습니까? 네?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가압류한 채권자 어디다가 임차 보증금에 반환 채권에다가 가압류했으니까 채무자는 누가 되고 당연히 을이 채무자. 본래 갑이 제3채무자였는데 그 집주인이 제3채무자였는데 그 임차주택이 양도가 됐으니까 이 양수인이
제3 채무자의 지위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3 채무자 지위를 저 양수인이 승계한 결과가 된 것이다. 근데 뭐 소멸시효하고는 별 관계없는 지문이죠, 사실은요. 3번. 가압류된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거기 가압류 등기가입니다. 등기기가 아니고 가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 후에 이루어진 거기서 약간의 오타가 처음 봤습니다. 이진이 아니고 이루어진 그렇죠.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자. 가압류된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 후에 이루어진 매각대금 납부 후에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되고 그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가압류한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1번 지문에서 가압류한 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 보존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했잖아요. 1번 지문에서. 그럼 3번 지문에서는 가압류된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서 가압류 등기가 뭐 됐다고요? 말소됐다 했어요. 말소.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다 했어요. 그 말소됐다면 이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압류한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가 아니라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그 순간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본래 중단이 되면 진행된 기간은 모두 무가 된다 그랬죠. 무, 제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 말소된 그 순간 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해설 좀 참조해 주세요. 해설 여러분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밑줄 시작하십시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다음부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하여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자, 그 밑줄 좋습니다. 236페이지 12번 문제. 12. 자, 온합한 조세 환급을 자, 여러분 본래 여기 적시적대 그래도 잘 써놨네요. 제가 중단사유 여기 뭐 그래도 우리가 뿌리를 알고 가야죠.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재판상 청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하면 민사재판을 말한 거죠. 민사소송. 응? 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민사소송이라면 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빌려준 돈 갚아라.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뭐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이런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이런 소송에 대해서 채권자가 응소를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응소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모두 포함된다. 그렇죠? 반소 이런 거 다 포함되고요. 근데 방금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과온합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뭐 세금을 국가 상대로 해서 뭐 국세를 납부했는데, 응?
세금 부과 처분된 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납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고 그것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환급을 구하는 소송은 비록 행정소송이라도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12번의 1번 지문 보시죠. 온합한 조세에 환급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비록 행정소송이지만 조세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네, 그것입니다.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상보증인이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러한 응소 행위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준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것과 비슷하죠. 지금 칠판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건 아까 이게 뭐였습니까? 채권자가 이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부동산의 경매 신청을 하고 그것이 결정된 그 결정 사실이 A에게 통지됐다. 이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채무자에게 통지가 됐어야 한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데요. 자, 이번에는 이 물상보증인이 비슷합니다. 물상보증인이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해서 부존재.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 사이에 피담보 채무, 응? 그 피담보 채무란 용어가 피담보 채권이란 용어가 같은 용어입니까? 같은 용어죠. 채권과 채무는 동의어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사전에는 채권 채무는 반대말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겠지만은 우리가 법학에서는 형태는 똑같은 것이다. 10원짜리 동전을 세워놓고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책상 위에 다보탑이 있고 한 면은 10이란 숫자가 있잖아. 한 면은 10이란 숫자가 있고 10원짜리 동전 보기도 쉽진 않지만 한 면은 이렇게 뭐 다보탑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다보탑. 10원짜리 숫자를 세워놓고 10이란 숫자를 바라봤느냐 아니면 이쪽 다보탑을 봤느냐 이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형태는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과 채무는 동의어입니다. 반대말이 아니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어떤 때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어떤 때는 피담보 채무라 그러고 그러는데. 응?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빌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담보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물상보증인 A지만은 만약에 통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돈 빌리고 자기 아파트 담보로 했다면 그렇죠. 그 돈 빌리고 융자를 받고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비담보 채무가 되고 의뢰 입장에서는 담보를 입혀놓고 담보를 입혀놓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니까 피담보 채무가 되겠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를 씌워놓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것이고 그죠? 결국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근데 자 얘기가 약간 벗어나는데 결론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결국 여기서 지금 방금 그 문제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얘가 물상보증인이 당신 말이야 우리 주 채무자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없는 거 아니냐 응? 예?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피담보 채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무엇을 제기했습니까? 자기가 설정해준 물상보증인 자기가 대신 설정해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칠판의 갑이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주장했다면 이것도 뭐 한 겁니까? 응소한 거죠. 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채권자 및 저당권자가 응소를 했죠. 응소. 그 응소 행위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 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다툼이에요. 지금 채무자는 정작 가만히 있어.
채무자는 여기 정작 가만히 있고 물상보증인과 채권자 겸 저당권 설정자 사이의 다툼입니다. 소재기하고 얘는 저당 말소해달라고 소재기했고 저당권자 겸 채권자는 왜 피담보 채무가 없어? 당연히 존재하지. 그러면서 이제 응소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채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응소를 했다. 이것은 자 끝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X.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 그리고 해설에 또 밑줄 좀 하시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 채권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한지 여부였고 뭐라 되죠? 소극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 됐죠? 23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하단의 2번. 자 여러분 2015 사무관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단축, 경감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자주 나오죠. 소멸시효의 그 기간이나 요건은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시키면 누가 불리해집니까? 채무자가 불리해지죠. 소멸시효를 배제시킨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없다면 채무자 불리해지죠. 시효기간 연장 또는 시효가 잘 안 걸리게끔 요건을 가중 채무자 불리해지죠. 따라서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기간을 단축 약정하거나 경감 뭡니까? 시효가 더 잘 걸리게끔 경감 요건을 완화시키는 거죠.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으로 나오면 제척기간은 연장 배제 가중도 안 되지만 단축 경감도 안 된다. 왜? 제척기간은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안 된다. 연장, 배제, 가중, 단축, 경감 그 무엇도 허용될 수가 없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금전 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됐을 때 이거 아까 보임 기억납니까? 이거 아까 왜 제가 1,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은 변제했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아까 앞 시간에 400은 변제가 안 됐는데 이건 시효 완성돼. 시효 완성. 이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원금에서 파생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이 변제가 된 여기 이 원금의 일부 요 부분에 대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영향을 이쪽은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의 금전 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소멸시효 완성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뿐만 아니라 하면 이제 틀리게 가는 거네요.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도 미친다. X. 미치지 아니한다. 3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했을 때 자 보시죠. 제가 칠판을 이제 가급적이면 안 지우고 칠판 공간이 좀 좁긴 하지만 안 지우고 계속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요거 보세요. 또 지문이 여기 반복돼. 지금 나오는 지문은 요겁니다. 요 빨간 것으로 쓴 이 승인을 말해요. 시효의 포기로서의 승인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했을 때 완성 후 변제를 했지. 완성 후 변제. 그 액수에 관해서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이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 아니라 시효의 포기로서 승인이다. 응? 그리고요 여러분 이 승인이라 해서 꼭 원금의 전부를 갚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도
수요 중단 사유로서 승인도 이거 명시적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뭐 또 가능하냐? 묵시적 승인도 됩니다. 묵시적 승인. 명시적, 묵시적 승인 불문이다. 그럼 묵시적 승인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증서의 제작성. 아니 채무자가 어느 날 채권자에게 왔어.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좀 제가 좀 농담 곁들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채권자님, 내가 돈 빌려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혹시 차용증 갖고 계십니까? 그거 많이 날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금 한 8, 9년 지났는데 날지 않았습니까? 새로 써드릴게요. 자, 차용증 새로 써줬다. 증서의 제작성이죠. 쉽게.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 해당되냐? 해당된다 이거죠. 이번에는요. 원금의 일부 지급입니다. 원금의 일부 지급. 채무자가 이제 가더니 원래 채권액이 1,00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뭐 이자, 지연이자 이런 거 포함하면 뭐 한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채무자가 가더니, 채권자가 가더니, 아이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8, 9년 지날 동안에 돈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합니까? 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딴 사람 돈 많이 띄워 먹어봤지만 당신 돈은 절대 내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원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하면서 채무자, 채권자에게 얼마 줬을까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와, 한 1,500 되는데 10만 원, 10만 원. 자, 어쨌든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이건 뭡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 당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합니다. 라는 관념의 통지로서의 승인이 되는 거예요. 원금의 일부 지급. 증서의 제작성. 뭐 이런 것들. 원금의 일부 지급. 이런 것들. 응? 원금의 일부 지급이라 나와야 되지. 전부 지급하면 그건 채권 자체가 소멸하니까. 그죠? 원금의 일부 지급.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적 승인으로서의 이 중단서에서 승인이 될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4번 지문,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위에 소멸시효 중단서에 해당하는 민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 청구를 하면 종국 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 명령 신청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1번, 2번 틀리고 3번 옳고 4번도 틀렸고요. 4번도 거기 여러분 해설에 참고 해설. 4번.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는 중단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4번도 왜 틀렸냐?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지급 명령 신청도 중단 사유에 있다. 여기 지금 중단 사유. 지급 명령 신청은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해당된다. 응? 해당된다. 자, 3번 그 밑에 3번 문제. 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다른 지문들은 좀 중복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다분히 내용을 그냥 쭉 설치라고 했는데 2번 지문 한번 보시죠. 2번.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그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기할 수 없다. 틀렸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여러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그것을 자동 채권에서 상기할 수 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자, 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 원 채권이 있어요. 100만 원 채권이 있어. 자, 을이 갑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법률 관계에 의해서 뭐 60의 채권, 60만 원의 채권이 서로 채권 채무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 맞물. 갑은 을에 대해서 100만 원, 을은 갑에 대해서 60만 원. 근데 을의 갑에 대한 60만 원 채권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이게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갚을 돈, 그러니까 받을 돈 못 받잖아. 60은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어른 갑한테 60 못 받고 시효 완성됐으니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100만 원 채권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행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받을 돈은 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고 동일한 채권 채무자 사이에서 받을 돈은 시효 완성돼서 못 받고 갚을 돈은 또 시효 완성 안 됐으니까 갚아야 되고 이건 소멸시효 제도도 중요하죠. 그 바탕에 근간에 흐르는 공평의 원칙이 어긋난 거 아니냐. 공평의 원칙이 어긋난 게 아니냐. 따라서 우리 민법은 채권법 3개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 자, 칠판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면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상계적상이 뭐냐?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태에 있어서 상계적상 참 말 어렵잖아요.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태,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이를 뭐예요? 이를 시효 완성된 이 채권을 말입니다. 이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짝. 그리고 어른 갑한테 얼마만 주면 된다. 40만 원만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어떤 판례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임대차 관계에서. 그죠?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 A 건물에 임차인 B가 차임을 연체했다. 한 달에 50인데 두 달이니까 100만 원 연체했다. 예를 들어 그러자고요. 예? 이것이 이 연체 차임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시효가 완성됐어요. 이 연체 차임에 대한 채권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뭐 임대인이죠. 집주인이죠. 세입자가 채무자인데 이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연체 차임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이 집은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 100만 원 연체 차임 채권을 방금 이 규정에 따라서 자동 채권에서 상계 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고 단지 무엇을 할 수 있을 뿐이다. A의 B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해가지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9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까는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그 2번 질문은 소멸시효는 기산의 소급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를 자동 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그를 자동 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또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물권법으로 또 진행을 해서 또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시죠.